눈 건강에 좋은 음식 뭐 먹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물통에다가 티백을 넣어놓고 한 2, 3일 정도 물처럼 마시고 있거든요. 저는 환자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뭘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건 제가 좋지 않으니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눈 건강에 최악의 음식은 노화를 불러일으키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뿐만이 아니고 몸을 늙게 만드는 건데 너무 슬퍼요. 너무 다 맛있게 먹는 것들인데 첫 번째는 숯불고기입니다. 숯불고기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가 고기 자체가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대장암을 일으키는 아주 큰 발암물질이거든요. 그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센 불에 굽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으켜져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최종 당화 생성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이랑 단백질이 결합해서 그게 체내에 쌓이면 몸에서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종 당화 생성물을 만드는 붉은 고기 플러스 숯불, 굉장히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그런 첫 번째 최악의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튀김 요리인데요. 튀김 요리도 굉장히 센 불에 굽는 거고 지방과 탄수화물이 결합해서 만드는 당화 생성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튀김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데 일본 안에서도 일본 튀김이 너무 몸에 좋지 않아서 튀김을 좀 줄이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심지어 튀김세라고 세금까지 매기자 해서 실제로 튀김세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김이 몸에 좋지 않다. 우리 몸도 늙게 하고 백내장도 빨리 오고 눈도 늙게 하는 두 번째 음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좋지 않고 우리 모두를 중독시키고 있는 바로 흰 설탕입니다. 우리가 당뇨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설탕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당이 확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인슐린인데 그게 저항이 돼서 끝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혈당을 확 올리는 순간 우리 몸은 굉장히 늙습니다. 눈뿐이 아니라 모든 장기가 늙고 외모도 굉장히 늙어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당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좀 나이보다 10년은 늙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백내장이라는 진단명이 따로 있을 정도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이 굉장히 빨리 오고요. 그리고 당이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백내장 자체도 실제로 수술해보면 좀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흰 설탕, 당을 높이는 음식, 최악의 음식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음식 뭐 먹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요, 안 먹는 겁니다. 요즘 이제 소식,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기초 대사량보다 훨씬 높은 열량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조선시대만 해도 하루에 한 끼 먹었다고 하거든요. 3끼 먹은 지가 100년이 안 됐다고 하는데 고열량을 섭취하면 이 열량 자체가 우리 몸에서 쓰고 남겨진 열량이 우리 몸의 쓰레기로 변하게 되고 그 쓰레기가 활성산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몸에 좋은 음식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 몸에 좋은 음식 기왕이면 먹고 싶어요. 나 그냥 다른 건 안 먹고 많이 안 먹고 그것만 먹을래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제서야 3가지를 알려드리는데요. 가장 유명한 거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그 껍질이 자색이잖아요. 그 껍질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색 고구마나 자색 양파나 껍질이 빨간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좋은데 우리가 식물은 껍질이 있잖아요. 식물을 보호하는 항산화제가 들어있는 껍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맛있는 과일을 보호하려고 껍질이 있는 거고 실제로 식물을 보호하는 그 껍질이 우리 몸도 보호하기 때문에 모든 식물의 껍질이 좋고 특히 블루베리의 껍질이 굉장히 좋고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서 전 첫 번째로 블루베리 하루에 20알만 드시면 되거든요. 사실 눈에 좋은 음식 제가 매일 먹고 있어요. 당근 하루에 2-3개씩 갈아 먹고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당근은 하루에 20개 먹어야지 효과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 즉 비타민 A 전구체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을 따로 굳이 드시지 않아도 비타민 A가 그렇게 부족한 경우는 간이 안 좋으신 분 빼고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는 그 영양제로도 꼭 섭취하시라고 그러지 않는데 또 비타민 A 많이 먹으면 또 폐암 가능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당근보다는 저는 블루베리 20알, 당근 20개 먹는 것보다는 블루베리 20알이 훨씬 더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모르는 건데 구기자차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는 눈에 좋은 차는 결명자 차라고 알고 있는데 구기자차 정말 눈에 좋습니다. 구기자도
베리류거든요. 블루베리처럼 구기자 찾아보면 되게 빨개요. 구기자 차로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구기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그 베리류여서 굉장히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구기자차 드셔보시면 굉장히 담백하거든요. 저는 구기자차 많이 쌓아놓고 물통에다가 티백을 넣어놓고 한 2, 3일 정도 구기자차를 물처럼 막 마시고 있거든요. 저는 환자분들에게도 구기자차 병원에서 나눠드리고 구기자차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뭘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건 제가 좋지 않으니 구기자차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의 모든 병이 염증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질환들은 알고 보면 염증이다. 그런데 그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오메가3거든요. 오메가3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안티 인플라메토리, 결국에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으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 또는 연어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선은 그거 말고도 눈에 말고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어서 이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니까 단백질은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루테인 드시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루테인 많이들 안 드시고 계시고 루테인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정상인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논문도 있다는데 라고 하면서 루테인 굳이 드실 필요 없다. 황반변성 있는 경우에만 드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선 루테인은 우리가 몸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안에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 30대에는 섭취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잘 흡수가 되잖아요. 하지만 40살이 넘어서부터는 영양 섭취가 많이 되더라도 흡수를 잘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인분들은 먹는 거에 비해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제를 필수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도 연구하면 연구 결과가 도움이 안 된다. 정상인한테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정상인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비타민 드시면 효과가 있듯이 루테인도 저는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테인을 최근에 어떤 일본에서 연구했는데 루테인을 90일간 먹었더니 망막 색소가 좀 더 진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망막 색소가 뭐냐면 우리가 블루라이트 안경 끼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유해한 빛을 차단해줘서 망막이라는 그 연한 신경이 손상되지 않게 햇볕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가림막이거든요.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이 망막 색소고 그 망막 색소가 나쁜 유해 빛을 좀 흡수해서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하고 가시광선만 들어가서 우리가 그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빛만 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선글라스 끼고 있고 블루라이트 안경을 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저는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영양제 드시면 신장이나 간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루테인은 남용했을 때도 부작용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인데요. 우리 몸의 모든 염증을 다 줄여주는 오메가3. 이것은 안구건조증에도 좋고 눈꺼풀 염증에도 좋고 백내장에도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3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질이나 혈관에도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추천드리고요. 혈관에 좋으면 녹내장에도 더 도움되고 안구 혈류에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경이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항산화제인 안토시아닌입니다. 우리가 눈에 좋은 블루베리를 먹으라는 게 바로 안토시아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라색 껍질 또는 그 레드와인 좋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포도 껍질, 그런 껍질에 들어있는 보라 색깔 색소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식물의 과육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항산화제를 먹는 거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드시면 우리가 열량이 고열량으로 남는 그 열량을 처리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생선가시 바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고 이게 다 4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50대가 되면은 정말 갑자기 급격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2년마다 10cm씩 초점이 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60cm부터는 내 팔보다 멀어지게 돼서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안과 언니로 활동하고 있는 16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노안이 시작되는 시기는 보통 우리가 느끼는 시기는 40대 초반인데요. 40대 초반부터 갑자기 얼굴에 있는 모공이 잘 안 보이고 생선까지 바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고 이게 다 4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그대로 사시다가 40대 중후반부터는 정말 많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47세, 8세 정도 되시면 주변에서 이제 돋보기를 써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50대가 되면은 정말 갑자기 급격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50세 때 정시, 즉 눈이 좋으신 분들은 40cm 이내는 더 이상 초점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게 불편한데 그때부터는 2년마다 10cm씩 초점이 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52세가 되면 50cm, 54세가 되면 60cm인데요. 60cm부터는 내 팔보다 멀어지게 돼서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죠. 그래서 54세부터는 돋보기를 거의 안 쓰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데요. 이런 노안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엔 노화 현상입니다. 우리 눈에 있는 수정체라고 카메라도 이렇게 초점을 잡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초점을 잡아서 또렷하게 해주는 그 카메라의 기능을 하는 게 우리 수정체라는 눈 안에 들어있는 구조물인데요. 거의 60% 이상은 물로 돼 있는 수정처럼 맑다해서 수정체라고 불리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물로 가득 찬 부분이 물이 점점 빠지면서 불수용 단백질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단백질이 응축을 하게 되면서 이게 점점점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원래는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초점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초점을 잡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사실은 이 수정체는 10대, 20대, 30대, 40대가 다 다릅니다. 10대 때는 굉장히 투명하고 푸르딩딩한데요. 20대만 돼도 살짝 노래지고 30대만 되면 굉장히 레몬색처럼 이미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부터 변하는 시작이 됐고 40대 이후로는 굉장히 노래져서 나중에 7, 80대가 되면 거의 고동색으로까지 완전히 딱딱해지게 되죠. 시력교정술, 라식라식, 스마일, 그리고 ICL, 렌즈 삽입술 이런 것들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이 다시 나빠지지 않을까 고민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수술하고 나서 퇴행이 오는 것 그리고 눈이 다시 나빠지는 것 우리가 근시 퇴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건 수술 당시의 도수나 아니면 수술의 그 눈의 중심을 잘 잡았는지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우선 수술을 받고 나서 내가 관리를 잘 하려면 눈을 비비지 않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럼 왜 비비지 않아야 되느냐 각막은 살짝씩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하는데 특히나 눈을 비비면 잘 변하게 되고 각막이 살짝 힘을 잃고 아래로 처지게 되는데요. 각막이 살짝 처지면 물풍선 처지듯이 살짝 아래로 처지면서 난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을 많이 비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그렇게 각막이 뒤틀린다고 보시면 돼서 수술하시면 각막이 원래 정상 눈보다 얇아지게 돼서 더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눈을 비비시면 안 되시고 너무 많이 비벼서 각막이 튀어나오고 뒤틀리고 하는 병도 있습니다. 그걸 각막 확장증이라고 하는데 10,000명 중 1명이 생길 수 있는데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생기면 굉장히 난시가 많아져서 여러 개로 보이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지 않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안구건조증인데요. 안구건조증이 생기면 우리 눈이 상처가 생깁니다. 각막이 상처가 생기면 얼굴 트는 것처럼 각막도 스크래치가 생기게 되는데요. 스크래치가 생기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아물고 재생하고 스크래치 생기고 또 재생하고 스크래치 생기고 하면서 각막 상피가 우둘투둘해집니다. 심지어 각막 상피가 어느 부분은 두껍고 어느 부분은 얇아지면서 두꺼워진 부분에서 눈이 또 다시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난시가 또 각막 상피의 두께 때문에 우둘투둘하게 생겨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것 때문에 시력이 또 떨어지고 시력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눈 건강에 좋은 마사지법은 눈알을 둘러싼 뼈 주변을 누르는 건데요. 이런 관자놀이나 눈두덩이, 이 눈썹 부위를 좀 누르시면은 혈류량이 좀 증가하면서 이 눈에 좋은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눈알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마사지는 저는 권유드리지 않는데요. 눈알을 누르게 되면 안에 있는 수정체가 정말로 당겨지게 되고 말랑말랑한 각막도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충격을 가해지게 돼서 각막이 처지거나 백내장이 빨리 오거나 눈을 막 비비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망막도 간혹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망막 박리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눈을 막 누르는 마사지는 좋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건조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눈꺼풀 마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눈이 좀 뻐근하고 아플 때 눈물약도 없다. 그런데 당장에 눈이 너무 불편한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마사지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의 눈꺼풀은 위아래로 20, 30개 정도 기름샘이 있거든요. 이 기름샘을 마이봄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봄샘을 짜주면은 기름이 쫙 나옵니다. 원래는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기름이 쫙 나와서 눈물막을 코팅해서 우리 눈이 반짝반짝하고 예쁘게 보이는 게 마이봄샘의 기름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기름이 쫙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잘 나오게 하려면 이제 눈알이 있고 눈꺼풀이 있으면요. 이 눈꺼풀의 안쪽에서부터 아래쪽부터 눈꺼풀 테두리까지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 눈꺼풀 테두리까지 쫙 눌러주시면은 기름샘이 이렇게 세로로 위아래로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쫙 눌러줘서 테두리까지 그리고 위에서도 쫙 눌러줘서 테두리까지 가면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눈이 일시적으로 좀 부드러워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백내장 누구나 생기지만 나이에 따라서 똑같이 균등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백내장 80세까지도 괜찮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30대에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습관 때문에 더 가속화되기도 하는데요. 하는 것만으로도 백내장을 10% 이상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의 백내장은 각막과 이 홍채 안쪽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정처럼 맑아서 정말 이렇게 유리알처럼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수정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노래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30대만 돼도 이미 이렇게 레몬색처럼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대만 돼도 10cm 안쪽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뒤로 가게 돼서 40대가 되면 25cm 이내는 잘 안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쯤 되면은 노란 게 더 진해지는 노란색이 되고요. 70대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노랗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 백내장인데 이렇게 되면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이긴 다 보이는데 뭔가 번져 보이고 어두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둡다 그러고 불을 켜거나 밤은 전이 어두워서 잘 못하시게 되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흐려 보여도 서서히 흐려 보이는 걸 잘 못 느끼시고 잘 보이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핵백내장일 경우에 나는 잘 보이는데 하고 병원에 갔더니 시력이 0.4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나이가 80이 넘으시면 핵백내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꼭 시력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노래지는 건 누구나 다 노래지는데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하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에가 하얘지면 이것은 40대, 50대, 60대 정말 나이랑 상관없이 오게 되고요. 이렇게 하얘지게 되면은 빛이 통과를 안 하니까 밝은 데에서 더 안 보이거나 아니면 어두운 데서 더 안 보이거나 그런 증상도 생기고 얼룩덜룩하게 일부가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빛이 여기는 퍼져 보이고 여기는 안 퍼져 보여서 빛이 일부가 좀 퍼져 보인다든지 심지어 두 개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혼탁이 있으면 그렇고 완전히 하얘지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진행할 때 나는 백내장이 정말 빨리 왔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보였어야 하는 게 이런 피질 백내장이 원래는 진행했다가 갑자기 시축에 있는 가운데를 확 하얘지게 먹었을 때 그때 그 증상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옛날부터 진행했던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랗게도 변하고 하얗게도 변하는 게 같이 있기도 하고 따로따로 있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변하면 이게 이제 소용도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되잖아요. 빛이 통과를 못하고 초점을 잡아주는 역할은 진작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수정체라고 해서 눈 안에 렌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습관 때문에 더 가속화되기도 하는데요. 백내장 누구나 생기지만 나이에 따라서 똑같이 균등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백내장 80세까지도 괜찮은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30대에 생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당연히 몸에 노화를 막아야 되니까 먹는 것 조심하셔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비만이 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백내장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을 많이 비비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외상을 당하면 눈을 다치면 나중에 백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눈을 비비는 것도
계속적으로 외상을 주는 반복적인 행동인데요. 그래서 눈을 비비시면 각막도 틀어지고 백내장도 빨리 오고 망막박리 생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눈은 절대 세게 비비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너무 가렵다 그러면 여기만 비비시거나 여기만 비비시고 검은 눈동자는 피하시고 비비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스테로이드 때문에 백내장 많이 생깁니다. 스테로이드 난 먹은 적이 없는데 이런 거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피부 연고 중에 스테로이드 들어있는 경우 있는데요.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질환 갖고 있으신 분들 또는 이런 분들이 계속 스테로이드를 조금씩 먹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나는 피부 질환도 없고 연고도 안 바르고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깨가 아파서 관절광에 주사를 맞는 경우에도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약뿐이 아니라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 때문에 주사를 두세 번만 맞아도 백내장이 확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백내장을 빨리 오게 하는 요인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피부 연고도 바르지 않고 알레르기도 없고 관절에 주사도 맞은 적이 없는데 건강식품 중에 무슨 즙 또는 일부 한약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과하게 들어있어서 이것 때문에 스테로이드 수성 백내장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스테로이드 때문에 부작용을 얻어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심심찮게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어서요. 이것도 노화와 상관없이 훨씬 더 백내장이 더 진행을 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햇볕인데요. 우리가 햇볕만 피해도 10%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는 햇볕 때문에 생기는 백내장이기 때문에 자외선, 우리가 얼굴도 늦게 하지만 눈 안에 있는 수정체도 콜라겐입니다. 피부도 콜라겐이고요. 수정체도 콜라겐인데 그 콜라겐 변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모자만 써도 50% 가려지고요. 선글라스 끼시면 90%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셔도 굉장히 자외선 차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그 큰 안과의 원장님들 중에 60대 넘으신 분들, 안과 원장님들 점심 식사하시러 가실 때 선글라스 모자는 물론이고요. 스카프로 몸을 칭칭 감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옆으로까지 햇볕이 들어오는 것까지 차단하신다 그래서 거의 온몸을 두르고 나가시는데요. 이렇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백내장을 10% 이상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하셔도 실망하실 수 있고 그런데 그럼 나는 최대한 늦게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셨다가 굉장히 합병증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백내장 수술 80세 이전에는 꼭 하세요 라고 정말 수차례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80세까지 사시는 게 건강하게 장수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80세에 돌아가시면 너무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은 90세, 100세까지 사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발 80세 이전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보인다고 하시더라도 80세가 넘어가면 백내장이 굉장히 딱딱해지고요. 그리고 수정체는 나이테처럼 점점점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수정체를 둘러싼 껍질이 굉장히 얇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수정체가 무거워서 앞뒤로 굉장히 땡땡하게 두꺼워지면서 그 수정체를 매달고 있는 끈들이 다 끊어집니다. 끊어져 있으면 렌즈가 흔들리고요. 그래서 수술하다가 뚝 끊어져서 눈 뒤로 퐁당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다가 각막 내피가 굉장히 많이 손상되고 그리고 다 잘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렌즈를 올려놓은 그 주변부 끈이 건강하지 못해서 렌즈가 좀 틀어지거나 나중에 렌즈가 또 다시 빠져버리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정말 간단하고 쉬운 수술이라고 알고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수술입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 수술하신 분들 굉장히 딱딱하고 수술 시간도 10분, 5분이 아니라 1시간, 1시간 반 그리고 2차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묵혀두다가 훨씬 더 시력 예후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묵혀두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력이 괜찮더라도 80세가 넘으셨다면 내가 수술을 받을 시기가 지나진 않았는지 한번 안과에 검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내장 수술 양쪽 다 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 꼭 양쪽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쪽만 하시라 그러면 다들 한쪽만 해도 되나요? 정말요?
한쪽만 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한쪽만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쪽이 백내장이 없으시면 당연히 한쪽만 해야 되는데 또 그중에서도 눈이 너무 좋은 멀리 잘 보이시는 분들은 굳이 반대쪽 눈까지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한쪽만 백내장이 오셨고 이쪽 눈이 멀리 잘 보거나 아니면 약간 중간거리까지 잘 보이시면 오히려 이쪽 눈 백내장을 수술하고 멀리랑 가까이를 잘 보게 다초점 렌즈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한쪽 눈으로 나머지 거리의 빈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쪽 하는 것보다 한쪽만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백내장이 한쪽만 오셨는데 반대쪽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눈이 너무 나쁘거나 근시가 심하거나 원시가 너무 심한 경우, 난시가 있는 경우, 그래서 한쪽 눈 수술했을 때 너무 어지러워서 적응을 못 하실 것 같다 그러면 이쪽 눈이 백내장이 없으셔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요즘 완벽에 가까운 수술이어서 10분 안에 끝나고 수술하고 굉장히 시력이 바로 좋아지는 만족도가 정말 높은, 만족도 거의 99% 이상의 아주 안전한 수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합병증인 안내염,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과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안내염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정도로 안내염이 흔하진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는 10,000명당 1명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안내염은 한번 생기면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무서워하고 조심해야 되는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꼭 세안을 깨끗이 해서 눈썹에 있는 상재균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도 더러운 물이 들어가지 않게 눈을 손대지 않으셔야 하고, 안약도 꼬박꼬박 항생제 잘 넣으셔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술하고 나서 염증이 생기는데 그 염증이 빠질 때 우리 눈에 있는 하수구가 애초에 약해서 염증이 잘 안 빠지면 안압이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그 시력이 떨어지고 갑자기 신경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을 우리가 수술 다음에 꼭 측정을 하고 높으면 떨어뜨려 줘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녹내장이 있으시거나 녹내장 소인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수술하고 안압이 40, 5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방치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을 때 동공마비가 오면서 시신경까지 손상이 돼서 영구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술 다음날 안압이 높지 않은지 체크를 꼭 하러 가셔야 하겠습니다. 염증이 오래되거나 하는 것들로 인해서 망막까지 염증이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수술하고 낭포 황반 부종이라고 해서 황반 쪽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꽤나 많습니다. 100명 중 1명 정도 있고, 안약을 잘 안 넣으셨거나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는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낭포 황반 부종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약 1달 동안 잘 드시고 한 달째 또 병원에 가셔서 낭포 황반 부종이 생기지 않았는지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외에 드물지만 망막박리 가능성이나 뭐 혈관이 막힌다든지 이런 등등이 아주 드문 부작용이 있겠지만 이것들은 정말 드무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눈이 메마른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촉촉하게 부드럽게 두는 것이 당연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뻑뻑하시다 그러면 꼭 눈물약 넣어주시는 게 좋겠고, 아침에 얼굴 로션 바를 때, 밤에 자기 전에 영양크림 바를 때 그렇게 한 번씩 눈물약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공 눈물을 잡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넣거든요. 눈꺼풀 안쪽에, 여기 안쪽에만 넣으셔도 눈이 다 퍼지게 됩니다. 눈물이 메마르게 되면 각막이 원래는 투명한데요. 각막이 살짝 불투명해집니다. 원래 각막은 매끈한 유리가 아니라 털로 되어 있거든요. 이 털 사이사이로 눈물이 채워져야 맑은 눈물막이 쫙 형성이 되면서 맑아지는데요. 만약에 눈물이 없어서 그 털이 윤기가 하나하나 보이게 되면은 불투명하고 좀 거칠거칠한 면으로 보이게 돼서 실제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칠거칠한 상태에서 눈을 깜빡거렸을 때 그 털에 있는 끄트머리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 육모가 다 떨어지게 되고 상피가 떨어지게 되면 얼굴이 트는 것처럼 각막도 트게 되는데요. 그 트는 사이사이 각막 상피가 없는 사이사이에 신경이 노출되면서 굉장히 따갑게 느껴지는 것이 안구건조증의 통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막의 신경은 우리 피부의 500배 예민하다고 돼 있고 이빨 신경 치료할 때 아프듯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처가 있어도 굉장히 눈이 시리고 아프고 신경통이어서 마치 머리가 아픈 증상도 같이 느껴지고 눈이 무거운 증상도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눈을 계속 뜨고 있게 되면은 그 사이에 눈물이 증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눈싸움을 하기 위해서 눈을 계속 이렇게 뜨고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너무 눈이 시리고 아파서 깜빡이게 되죠. 근데 깜빡였을 때 눈 밑에 있는 고여있는 눈물에서 눈꺼풀이 눈물을 확 끌어당기면서 한번 눈물을 닦아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눈물막이 두꺼워지게 되고 다시 눈을 뜨고 있으면 또 눈물이 증발을 하게 되면서 얇아지게 되는데요. 핸드폰을 많이 하거나 컴퓨터를 많이 할 때 눈이 아픈 이유는 뭔가를 집중해서 보다 보면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드는데요. 원래는 1분당 10회에서 15회 정도 깜빡이는 것이 정상인데 집중해서 뭔가를 이렇게 연속으로 읽고 싶다 그러면 깜빡이지 않고 계속 눈을 뜨고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6회 이하로 떨어지게 돼서 눈이 계속 메마른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깜빡깜빡 하다 보면은 각막이 메마른 상태에서 벗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면 눈 깜빡임 횟수를 좀 더 의식적으로 늘리고 그리고 눈을 꽉 감았다 뜨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뭔가를 열심히 하더라도 눈이 좀 덜 아프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뭔가 오랫동안 본다 그러면 눈물약 넣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눈물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조하게 된다, 눈에 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들어서 오히려 인공눈물 넣으면 안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얼굴 로션 바르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데 얼굴도 로션 바르면 당연히 촉촉해지고 좋은데 너무 많이 바르면 여드름 같은 것이 막 생길 수 있듯이 눈물약을 너무 많이 넣다 보면은 피지샘을 막는 것처럼 눈에 있는 정상적인 눈물이 사라지고 눈물약으로만 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눈물은 항염, 항균 작용에 단백질까지 들어있는 좋은 재생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눈물약으로 계속 씻어내면 눈물에 재생 성분이 들어있는 자기 진짜 눈물을 씻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눈이 메마른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촉촉하게 부드럽게 두는 것이 당연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뻑뻑하시다 그러면 꼭 눈물약 넣어주시는 게 좋겠고 아침에 얼굴 로션 바를 때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영양크림 바를 때 그렇게 한 번씩 눈물약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공눈물은 보통 일회용을 쓰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방부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6회 이상 쓰지 마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부제 자체가 각막에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다 일회용으로 쓰시고 병으로 된 것도 방부제가 없는 거, 필터가 들어있는 거가 아니면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일회용은 이렇게 똑 땄을 때 끝에가 예쁘지 않게 뜯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방울, 두 방울 좀 버리시고 나서 그다음에 눈에 넣는 것을 권유드리고 그리고 그 끝에 부분이 눈에 닿으면은 스크래치가 나니까 닿지 않게 만약에 닿는 게 걱정이 되시면 저도 거울 보고 넣거든요. 거울 보고 넣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눈꺼풀 사이에 집어넣는데 눈동자, 검은 눈동자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검은 눈동자에다가 직접 뿌리지 않으시고 이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뿌리셔도 다 눈꺼풀에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눈꺼풀을 이렇게 내리고요. 인공눈물을 잡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그리고 눈꺼풀 안쪽에 여기 안쪽에만 넣으셔도 눈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넣어야 되나 한두 방울이 좋나 두세 방울이 좋나 여쭤보는데요. 사실 한 방울도 많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 방울도 많아서 10분의 1로 줄이는 나노미터의 무슨 그런 안약 뚜껑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10분의 1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 방울만 넣으시면 돼서 이렇게 해서 이 안쪽 결막낭에다가 집어넣으시면 가장 자극이 덜하게 넣으실 수 있고 검은 눈동자에다 넣으시면 자극이 좀 과하게 돼서 안약 넣는 것이 점점 싫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심해지면 저는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혈관의 충혈입니다. 우리가 결막이 흰자가 이렇게 눈알을 둘러싼 점막이거든요. 우리가 이빨에도 잇몸이 있듯이 이 흰자가 투명하게 있는데 이 흰자 투명한 부분에 혈관이 있고 투명하다 보니까 혈관도 빨갛게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 이게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계속 비비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게 되고 한번 늘어난 고무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이 심해진 것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흰자 혈관이 너무 늘어나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건조하지 않게 얼굴에 로션 바르듯이 눈에도 눈물약을 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막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그 틈으로 균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눈병도 잘 생길 수 있고 나중에 각막염이나 각막 혼탁까지 생기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선클렌즈 끼시는 분들 각막염 잘 생기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조증이 심해지면 각막이 계속 벗겨지고 아물고 벗겨지고 아물고를 반복하다가 각막의 상피 두께가 두꺼워져서 시력의 질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눈물도 매끄럽게 있어야 시력이 맑고 투명하게 잘 보이는데 얼룩덜룩 있거나 메말라 버리면 시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게 계속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각막 상피도 우둘투둘해지기 때문에 시력까지 떨어지실 수 있어서 건조증 치료는 저는 만약에 뻑뻑하시다면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문증이 생겼을 때 바로 안과에 가야 되는 아주 크리티컬한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실명하는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예전에 지방에서 이제 망막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연락이 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오고 싶다 해서 오는 동안에 고속버스에서 덜컹거리면서 다 떨어져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망막박리는 가장 가까운 큰 안과에 가셔서 수술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비문증도 망막박리의 초기 증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문증은 우리가 눈알이 검은 눈동자가 있고 홍채가 있고요. 뒤쪽으로 망막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에는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이 공간에는 실제로 물이 들어있는데요.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물컹물컹한 계란 흰자 같은 물입니다. 실제로 99%가 물이고 나머지 1%는 대가 있는데요. 이 대가 물컹물컹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주고 그 대는 콜라겐인데요. 나이가 들면 물이 빠집니다. 그걸 액화라고 하는데 물이 빠지면서 그 대가 쪼그라들게 돼요. 그러면서 그 규칙적으로 대가 있었던 것이 같이 뭉치게 되면서 덩어리가 생기는 게 바로 비문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실타래 같이 정말 덩어리가 생기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눈 속 안에 들어오다 보면 정말 실이 막 여러 개가 막 뭉쳐져 있습니다. 실뭉타리가 있고 구름대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눈 안에서 계속 떠다니기 때문에 눈을 움직일 때마다 시흥시흥하고 실타래도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유리체가 망막에 붙어 있는데요. 만약에 눈을 막 비비게 되면 유리체와 망막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유리체가 당겨졌다가 이렇게 밀려났다가 하더니 망막에서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비문증을 확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을 비비거나 꽝 하고 다치거나 그 유리체에 있는 물이 결국엔 빠져버리는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비문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눈알이 이렇게 있는데 눈알이 뒤로 길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근시인데요. 근시는 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근시가 굉장히 많죠. 눈알이 원래 23mm가 정상인데 점점 길어진다 그러면 유리체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리체가 망막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근시가 있는 분들은 10대 때부터 떠다니는 것이 보이실 수 있습니다. 50대에 한 번씩은 다 비문증을 느끼시게 되고요. 50대 이전에도 근시가 있었던 분들, 눈을 많이 비비시는 분들, 다치셨던 분들도 당연히 비문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증은 70세, 80세 돼서는 거의 100% 다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문증이 생겼을 때 바로 안과에 가야 되는 아주 크리티컬한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떠다니는 게 생기면서 번쩍거림이 같이 동반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비문증이 생기면 꼭 망막 검사를 한 번씩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문증이 유리체가 망막에서 떨어지면서 발생을 할 때 망막에서 예쁘게 떨어지면 괜찮은데 망막을 잡아 끌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망막이 찢어지고 찢어진 곳으로 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벽지가 우두두 떨어지듯이 망막박리가 생기는 실명하는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비문증이 생길 때 망막을 잡아 끌 때 그때 반짝반짝거리는 번쩍거림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까지 같이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것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실제로 번쩍거림이 있으신 분들의 10에서 15%는 망막에 구멍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문증이 한두 개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수백 개가 갑자기 까만 깨처럼 후추 뿌려지듯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모든 일을 제쳐두고 병원에 가셔야 되거든요. 가까운 안과나 안과가 문을 닫았을 때 응급실로라도 가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망막이 이미 찢어지고 망막 안쪽에 색소가 있는데 그 색소가 바깥으로 쫙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망막이 찢어졌을 것을 확신하는 증상이고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그때도 뛰어가시면 안 되고 누워서 가셔야 되는데요. 뛰어가다가 망막이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문증이 오셨을 때는 망막이 혹시 떨어지지 않았는지 구멍이 난 건 아닌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눈에 트라우마 외상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많이 비비시거나 오히려 마사지를 하거나 하시는 행동은 절대 금기인데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비문증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하게 눈을 막 마사지하는 그런 영상이 굉장히 큰 조회수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망막박리로 이어지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에 외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뛰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뛰거나 하는 것도 눈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망막에 구멍이 있어서 약간 망막이 떨어졌다 그러면 뛰는 사이에 망막이 다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덜컹거리는 버스나 차를 장시간 타는 것도 위험한데요. 만약에 여행 도중에 비문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조금은 그날이나 그 다음날은 좀 편안하게 쉬어주는 게 좋고 격렬하게 뭔가를 이동하거나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방에서 이제 망막이 좀 떨어진 것 같다, 일부가 떨어진 것 같다 해서 연락이 와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오고 싶다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오는 동안에 고속버스에서 덜컹거리면서 다 떨어져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망막박리는 가장 가까운 큰 안과에 가셔서 수술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 오는 동안에도 하루 이틀만 해도 훨씬 더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비문증도 망막박리의 초기 증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문증은 90%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비문증이 처음에 생기시고 나서 비문증에 좋은 약이다, 영양제다, 식품이다 이런 걸 드시고 나서 정말 비문증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절로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90%가 이제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뭐 한두 개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안 보여요. 뭐 3, 4개 있었는데 1개 빼곤 다 없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10%는 6개월이 지나도 남게 되고요. 그 중에 100명 중 7명은 정말 심각하게 시력을 위협할 정도로 그리고 이거를 계속 신경 쓰다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초점 렌즈를 많이 수술하다 보니까 예민한 다초점 렌즈를 넣으신 노안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이 비문증에도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문증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비문증은 우선 약으로는 잘 없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 효과가 있다는 여러 논문과 심지어 영양제까지 있는데요. 그 성분이 뭐냐면 바로 식물의 효소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 있는 음식물도 다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콜라겐도 녹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만에서 한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요. 파인애플의 심지 쪽이 포함된 파인애플 조각을 2조각 먹은 군과 1조각 먹은 군, 하나도 먹지 않은 군을 90일간 비교했더니 2조각 먹은 그런 군이 70%가 이상이 비문증이 없어졌다. 1조각 먹은 군은 50%가 없어졌고 아예 먹지 않은 군은 30%였다 해서 비문증이 없어지는 그 퍼센트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논문을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파인애플 안에 있는 심지에 식물 효소 성분의 콜라겐을 녹이는 그런 효소가 있어서 그것 때문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효소를 가지고도 영양제를 많이 만들어서 그 영양제들 회사에서 연구한 논문들이 또 있는데요. 그 효소 이름은 브로멜라닌이고요. 브로멜라닌이 들어있는 그런 효소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문증을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없애고 싶다. 너무 시력도 떨어지고 너무 커다란 게 보인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신병까지 걸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7%가 있다고 논문에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분들 평생 고통스럽게 살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지 말씀드리면 비문증을 없애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실제로 비문증은 우리 눈 아래 속안에 떠다니는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레이저로 깨트리는 거죠. 근데 이쪽 앞에 있거나 이쪽 망막에 붙어 있거나 하는 것은 좀 위험해서 레이저를 할 수가 없고 수정체나 망막에서 3m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고 아주 뭐 덩어리처럼 뭉쳐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만으로도 50%가 만족도가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떤 분들이냐면 망막이 너무 가깝거나 수정체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레이저를 못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비문증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걸 다 깨트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비문증이 좀 구름처럼 뭔가 덩어리가 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뿌연 느낌처럼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아요.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걸 다 레이저로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눈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 있는 덩어리를 그냥 직접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구멍을 뚫어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지만 요즘은 망막 수술 기계가 굉장히 발달해서 옛날에는 구멍이 커서 구멍을 꼬매야 될 정도로 위험하게 구멍을 뚫어야 됐지만 요즘은 정말 주사바늘처럼 조그맣니다. 주사바늘 중에서도 더 조그만 주사바늘이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 나서 다시 빼도 전혀 꼬맬 필요 없고 저절로 닫히는 그런 구멍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비문증이 있는 부분을 흡수해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흡인을 해서 빨아들이고 거기를 이제 깨끗한 물로 채워놓고 나오면 끝인데요. 비문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 제가 이 수술을 간혹 하는데 만족도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 하시고 바로 다음날 저 여기도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하고 만족도는 정말 높고요. 실제로 논문에서도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은 결국에 유리체를 끌어당기면서 없애기 때문에 혹시나 유리체가 아직 망막에 붙어 있는 경우에 망막까지 같이 끌어당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박리 리스크가 100명 중 1명이 있기 때문에 막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게다가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백내장도 2, 3년 내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에 국한돼서 하거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을 그냥 감안하고 하는 조금 조심스러운 수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는 정말 높아서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받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